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은요, 비염하고 부비동염, 요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 국시가 뭐 엄청 많이 나는 파트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주 안 나지는 않는 이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이와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인플루엔자를 좀 볼게요. 인플루엔자는 여러분이 뭐 독감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을 다 하잖아요. 그죠? 특히 뭐 간호대학생은 또 실습 나가기 전에 독감 예방접종을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뭐 우리 뭐 전 국민이 독감 예방접종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기 볼통 발병률이 굉장히 높죠. 높으나 이제 성인 같은 경우도 걸릴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잘 걸리냐면은 심장질환이나 폐질환, 기저질환을 가진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흔히 발생을 하고 종류는 ABC형이 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되기 때문에 백신을 매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증상은 뭡니까? 독감 걸리면 온몸이 아파요. 그죠? 온몸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그다음에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죠.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목이 막 아프고 기침 나고 열 나고 근육통 이런 것들이 오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일주일 내에 좀 좋아지죠. 그죠? 좋아지는데 쉬고 그러면 좋아지는데 이게 이제 잘 낫지 않으면 폐합병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고 폐합병증, 폐렴이나 이런 걸로 가면 호흡곤란, 수포음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령자 같은 경우는 허약, 권태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2차적으로 세균성 폐렴이 잘 낫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한 기침하고 또 가래가 이제 누렇게 변하는 농성 객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일찍 항생제 치료를 하면 이럴 경우에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플루엔자에서 국시에 났던 거는 우선 예방접종자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아는가 이런 문제를 좀 문제가 났었는데 우선 예방접종자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는데 우선 접종자가 있었죠. 그죠? 이를테면 뭐 우리가 정신과 병원이나 병동 그다음에 뭐 요양병원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우선 접종자였잖아요. 일하시는 분이나. 그래서 고위험자하고 의료기관 종사자가 인플루엔자의 우선 예방접종 대상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럼 고위험자는 뭐냐? 누구시냐? 자,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면역 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이런 분들이 고위험자예요. 성인 간호학에서는요. 고위험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고위험자가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소아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가 있는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진 뭐예요? 뭐 일테면은 이식을 받은 환자라던가 뭐 주변에도 뭐 일테면 암 환자라던가 사실 임산부도 고위험군에 들어가긴 합니다. 자, 임산부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뭐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을 또 여기 넣진 않지만 어쨌든 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뭐 심장질환은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기타 등등, 폐질환, COPD, 천식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장기능 우리 신부전 환자들, 기타 등등의 신장기능장애 이런 분들이 다 고위험자다.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100% 효과는 없지만 70에서 90% 정도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접종 시기는 언제요? 유행하기 전 가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퀘스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12월에 시기를 놓쳤는데 12월에 하면 되나요? 이런 퀘스천이 있을 수 있는데 that's okay. 12월에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즉시 바로 접종을 해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그건 대증요법이에요. 원인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에 맞추어서 그냥 머리 아프면 뭐 머리 아프지 않은 약, 기침 나면 기침 안 나는 약, 가래 나면 가래 안 나는 약 이런 것들이 대증요법이죠. 그리고 또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에 있는데 리만티딘, 아만타딘 이런 것들은 인플루엔자 A형 예방이나 증상을 좀 좋아지게 하고 그런데 아만타딘은 가슴앓이나 환각 이런 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비르 들어가는 거 자나미비르
또 오셀타미비르 이런 것들은 인플루엔자 A, B에 다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약물들이 국시나진 않습니다만은 일단 타딘, 그 다음에 미비르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염으로 넘어가서 급성 바이러스성 비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에큐트 바이럴 라이나이티스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원인이죠.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그 다음 이건 유행성 감염 질환입니다. 유행성 감염 질환. 그래서 근데 이제 언제 전파되냐면 숨쉬기, 말하기, 코풀기, 기침하는 동안 공기매개 또 손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이잖아요. 비말은 침방으로 말하는 거고, 침방울은 보통 이제 멀리 날아가면 6m까지 날아간다고는 합니다만은 2m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죠. 우리가 열심히. 그 사회적 거리가 2m거든요. 자, 그렇고 실내에 주로 머무르는 겨울철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생기고, 그 다음에 언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또 면역력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잘 걸려요. 저도 그렇거든요. 밤을 새거나 잘 못 먹었거나 굉장히 피로하거나 이러면요 꼭 감기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많이 이제 오고, 증상은 어때요? 제일 먼저 코하고 비인두가 간질거린다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뭔가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럼 재채기, 코 계속 이렇게 막 콧구멍 손 대가지고 바깥에서 막 이렇게 비비죠. 소개를 막, 우리가 간지러움 긁잖아, 그치? 근데 콧구멍을 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코를 바깥에서 막 이렇게 하죠. 그래갖고 재채기 엄청나요. 막 눈물도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인이 딱 나타나잖아요. 저는 참 신기합니다. 완전히 전조 증상이에요. 너 좀 쉬어라. 이런 전조 증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코나 비인두 간질거림, 재채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건조감도 나타나고 그 위에 이제 콧물이 줄줄 또 일부는 또 코가 막히기도 하고요. 눈물 또 열나고 전신고태, 머리까지 아픈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면 휴식하고 수액, 적절한 식이, 해열제. 그러니까 잘 먹고 쉬면 대부분 좋아져요. 저도요. 무리를 안 하죠. 이제 몸에서 당신 좀 우리 주인님 좀 쉬세요. 이런 신호구나.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죠. 왜요? 나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뭐 처음부터 항생제를 쓰진 않겠죠. 2차 세균성 감염시에만 쓰는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만성질환자, 면역 저하 환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상기도 감염 환자를 피해야 되고, 손을 자주 씻고 얼굴에 손을 대지 않기, 특히 손가락으로 콧구멍 쑤시지 않기,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분 섭취는 권장하셔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뭐냐? 분비물을 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분 섭취는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 보통 우리가 먹거든요. 국에 들어있는 수분, 커피, 차,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먹는데,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것은 2리터 정도 이상은 먹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그래서 환자한테 교육할 때도 정확하게 교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환자분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1.5리터 정도 먹는데요. 그거보다는 더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 충혈 제거제 이런 것들은 기침이나 코막힘이나 코 분비물을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 약이고, 그 다음에 이 비염이 이제 안 낳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두염도 되고 부비동염도 되고 중염도 되고 편도선염도 되고 폐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차적으로 합병증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증이 심해지니까 이제 열이 나겠죠. 그래서 열이 막 난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제 백혈구가 막 싸우고 있다는 증거죠.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사실 피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염증을 나타내는 마커들이 뭐가 있어? WBC, 그죠? 뭐 ESR, CRP 이런 것들이 있는데 WBC가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뉴트로필, 호중구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알레르기가 있으면 또 에오시노필도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콧물이 누리끼리하게 그렇게 나오겠죠. 인두염 증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항생제 써야죠. 그리고 이제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 만약에 폐질환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래 색깔이 변화가 오겠죠. 찐득찐득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르게 감염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래가 이렇게 변화가 오면 항생제법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감기 걸려서 뭐 병원에 가면은 뭐 가래 색깔이 어떠냐 이런 걸 꼭 물어보더라고요. 예, 의사가. 그러면 괜찮아요. 뭐 묽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티는 처방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고열이나 심한 흉통, 귀가 아픈 게 몇 주 이상, 2주 이상, 2주 이상, 4주 아닙니다. 2주 이상 지속되거나 그리고 계속 감기가 재발해요. 그러면 이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거죠.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감기 이제 콧물이 나오니까 이제 코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코 풀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뭐 코 막고 풀면은 이게 유스타기 효과로 이렇게 퍼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코를 풀 때 양쪽 비공이 열려 있는 상태로 풀어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교육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간호사는 교육의 기능이 간호의 어떤 교육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만약에 샤이하거나 내성적이라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환자 얼굴도 못 쳐다보고 하면 교육이 안 되겠죠. 그죠? 정확하게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정말 간호사가 될 분들이라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엔젤이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서 우리 엔젤의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교육자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 충실하게 수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격도 정말 이렇게 좀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 타임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간호사로서의 어떤 철학이나 신념을 꼭 가져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 있는 간호하기 위해서죠. 그죠? 이렇게 코풀기를 교육하면서 코를요, 콧구멍이 열려있는 상태로 푸세요. 끝! 환자가 뭐 왜 그래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 제대로 여러분의 간호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간호사 국가고시 왜 칩니까? 그거 뭐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근거 있는 간호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준비가 되었니? 라는 증명서예요. 그게요. 그 면허증이. 난 준비가 되었다. 이런 전문가로서의 준비가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최소한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우리 엔젤 여러분들 정말 성인간호학의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뻘겋게 해놓은 거는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레르기성 비염은 2003년도, 2004년도 롱롱타임하고 국시 났던 거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항원에 대해서 비강정막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원인은 뭐 나무 꽃가루 이런 것들, 또 동물의 비드, 먼지,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그 다음에 뭐 곰팡이, 그러니까 바퀴벌레, 음식, 또 특이한 환경자극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증상은 뭐예요? 비강, 충혈, 재채기, 눈물과 콧물, 눈과 코의 가려움, 후각 변화, 맑은 콧물 이런 것들이에요. 예, 아까랑 약간 다르죠. 자, 이런 것들이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요거 때문에 부비동염이 생길 수가 있답니다. 부비동염. 자, 이렇게. 그래서 항원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두통이나 충혈, 또 분비물이 코 뒤로 넘어가거나 비용종, 이런 나잘 폴립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귀침하고 신목소리 이런 것도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혈되면요, 코골이의 원인도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이 이제 코골이가 또 코를 고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뭐 원인이 뭐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흐르고 충혈이 되는 걸까? 그 알레르기 원인을 찾아야 되겠고 그렇게 찾는 검사는 패치 테스트나 아니면은 뭐예요 이거 알레르기 흡착 검사, 방사선 알레르기 흡착 검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 알레르기 원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피하는 것 이게 치료가 되겠죠. 그죠? 피부하는 검사는 뭐 예를 들면 패치 테스트죠. 항원을 패치에 붙여가지고 우리 등 같은 데 붙여갖고 48시간 있다가 리딩을 하죠. 그래서 알레르기 원을 찾는 거 이제 그런 검사들이죠. 그리고 또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간하고 반응이 촉발되는 행동 이런 거를 기록하도록 하시고 약물들은 스테로이드 써요.
예. 그리고 안티히스타민, 충혈 제거제, 비만세포 안정제.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이런 것들을 비강으로 분무하거나 피호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테로이드 크로몰린이라는 약들은 스테로이드와 크로몰린 이런 약들은 계절성 비염 이런 것들에 효과적이고 안티히스타민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코 분비물 감소나 아니면 코막힘 이런 것들에 효과적이죠. 근데 이제 부작용이 졸림이 있어요. 그리고 충혈 제거제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반동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원을 매주 소량씩 주사를 해가지고 민감성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탈감장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법도 쓸 수가 있겠다. 이제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예요? 흡입제거든요. 흡입제 비강 분무기. 비강 분무기인데 코로 이제 그 이날레이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맨 처음에 뚜껑을 열겠죠. 그리고 흔들어요. 그거를 또 흔들고 그리고 엄지와 검지를 잘 잡은 다음에 한쪽 코를 막고 여기다 이렇게 입구를 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쫙 누르면서 들이마시는 거죠. 근데 들이마시고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코로 들이마셨는데 바로 숨을 내쉬지 말고 천천히 입으로 내쉰다. 참았다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기억하시고 이제 반대쪽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흡입기 뚜껑을 씌운다.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강 분무기 사용법을 한번 봤고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시났던 문제를 이 파트에서 좀 난 거를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독감 예방 접종을 권고하는 고위험군을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뭐겠어요 여기서? 부비동염 70세 심장질환자, 40세 비형 간염 전염병, 70세 요거 심장질환자, 65세 이상이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기저질환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비염으로 내원한 30대 여성에게 감염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있었죠. 사람 많은 데 가지 말고 상계도 감염자 접촉하지 말고 손 씻고 얼굴 만지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는 더 해야 되겠고 충혈 제거제를 하루에 뭐 1회 이상 사용해야 되겠고 고열하고 이거 이통 귀 아픈 거가 올해 2주 이상 가면은 병원 치료 받아야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가면 안 되고 답은 뭐예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양쪽 콧구멍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코를 풀어서 염증성 물질이 유스타키오간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나 이제 이런 문제를 국시에 한번 출제를 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부비동염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비염이 이제 요게 부비동염을 잘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비동염을 알려면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했었죠. 여기 눈이고 여기 입이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전두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평골동, 사골동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뭐예요? 상악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너스가 이제 4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4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비염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이제 여기서 생기는 어떤 물질들이 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잘 이렇게 코로 나오면 다행인데 이게 흡수가 되거나 나오면 다행인데 어딘가에 원인이 돼서 막혀가지고 안 오면 여기 고이겠죠. 이제 그래서 생기는 게 이제 부비동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비동 점막의 염증성 변화가 초래된 상태, 여기 점막의 염증성 변화가 초래된 상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떤 사람이 잘 걸리냐면은 비염 걸리고 잘 생기고요. 알레르기나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 아니면 여기 코에 이게 가운데 있는 septum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나 아니면 여기 뭔가 또 혹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폴립 같은 게 있거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이게 흔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코로 왜 코카인을 흡입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코카인을 흡입한다거나 또 오염된 공기를 흡입한다거나 여기 또 다쳤다거나 얼굴 부위 그 다음에 코로 무슨 관을 삽입했거나 아니면 치아에 감염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에 이게 축농증 잘 걸린다는 거죠. 부비동염 축농증이잖아요. 저도 뭐 큰딸이 맨날 감기 엄마 나 감기 걸렸어 그러면은 그럼 빨리 병원 가봐라 이러거든요. 엄마 병원 갔더니 이제 약을 처방 받아왔어 이러거든요. 약 먹어라. 근데 엄마 더 심해졌어 이러거든요. 더 심해졌는데 얼굴이 아파 이러거든요. 가보면 축농증이래요.
그래서 이제 막 수술할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제 항생제 받아오죠. 그러면 좋아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은 감기 걸리고 나서 잘 걸리는 게 충농증이었어요. 예,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그 주 증상은 뭐예요? 여기 이제 코 줄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콧물의 특징은 뭐다? 양축성이다. 그 다음 화농성, 예, 화농성, 누리끼리. 그 다음에 점액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대개는 이제 2개 이상 이렇게 사이너스가 염증이 되고, 다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판사이너사이티스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진 않지만, 의학 용어에서 이렇게 판자 붙으면, 성인간호학에서 계속 판자 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전체적, 이렇게 저기 기억하세요. 그래서 페리토나이티스가 복막염이잖아. 그래서 앞에 판을 붙이면 판페리토나이티스, 전체적으로 복막에 염증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생기는 데는 여기 상악동, 여기 상악동이 많이 생긴다. 가장 넓기도 하고, 예,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고 이제 급성과 이제 크로닉, 에큐트와 크로닉이 있는데요. 에큐트와 크로닉이 있는데 에큐트를 보통 발생 3주 미만을 에큐트라고 하고, 크로닉은 이게 이제 반복돼 에큐트한 것이, 그리고 3달 이상 진전되면 이걸 크로닉 사이너사이티스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원인은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 박테리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서는 뭐 라이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박테리아는 스트레프토코커스 뉴모니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원인이고, 크로닉한 거는 부비동염의 반복 감염 또는 지속되는 것을 만성 부비동염이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패소로지는 비염이 부비동으로 퍼지거나 정상적으로 배액되는 길이 막혀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퍼지거나 또 배액되는 길이 막혀서 부비동염이 생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럼 급성 부비동염의 증상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아파요. 그래서 침범받은 부위에 따라서 압통이 있다라는 거죠. 압통, 텐더니스죠. 그래서 전두, 그 다음에 볼, 그 다음에 치아까지 심한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점막은 붉고, 스웰링, 중구청이 있고, 그리고 안면 압박감, 안면 통증 이런 것들이 있어. 얼굴 아프고. 그런데 머리를 숙이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열, 기침, 또 화농성 혹은 혈액 삭힌 분비물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심, 피로, 전신 무력감, 비강폐색, 구취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 만성 부비동염으로 가잖아요. 증상이 약간 모호해진다는 거죠. 일반화되고 1년 내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서 진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안면 통증, 이빨 아픈 거, 그 다음에 비강 충혈, 분비물 증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페인이 엄청 심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농성 배액은 없다고 나옵니다. 코막힘이나 지속적인 누런 콧물, 코 뒤로 넘어가는 콧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더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냄새를 못 맡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후각감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여기도 후각감퇴, 또 머리가 아파요. 당연히 집중력도 감퇴되겠죠. 그 다음에 아침보다 저녁에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천식이 있는 환자의 50%에서 크로니컬 사이너사이티스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부비동염으로 코가 뒤로 넘어가서 기관지가 수축돼가지고 천식을 발생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천식하고 부비동염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 염증으로 점막이 영구적으로 두꺼워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진단은 일단 제상자의 증상, 그 다음 병력을 근거로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명 투과성이 감소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보통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죠. 근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보통 이제 우리 본만 보게 되는 건데, 만약에 찍었을 때 사이러스가 거기가 이제 빈 공간으로 나와야 되는데 뭔가 보인다 하면은 CT로 가겠죠. 그럼 CT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뭐 체액이 채워져 있는지 점막이 두꺼워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강 내시경으로 부비동을 검사할 수 있고 또 샘플링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배액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잘 스메어도 할 수 있겠다. 우리 코로나 검사하는 거 면봉으로 코 이렇게 하잖아요. 수압하잖아요. 그래서 비강 도말 이런 것들로 검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CT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에큐트 사이너사이티스는 일단 치료 원칙이 적절한 항생제 투여입니다. 적절한 항생제 투여. 그리고 그거 잘 배출되게 해야 되겠죠. 그죠? 백, 그 다음에 환기 유지, 유발요인 제거. 요게 치료가 되겠습니다. 치료 원칙. 그리고 아프니까 페인 컨트롤 해야 되겠죠. 코데인, 메페리딘, 멀핀 이런 것들. 메페리딘은 대면으로 패치된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마약성 진통제를 쓸 만큼의 아픔, 페인이라는 것은 진짜 심하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죠. 그 다음에 충혈제가 이제 에페드린, 뭐 이런 걸,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비동 세척,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제를 쓸 수가 있겠다. 이런 염증 감소. 그 다음에 뭐 부비동 배액 촉진하고 염증 감소를 위해서 얼굴 또는 침범 내 부위에 또 온스포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습기 사용, 식염수 세척, 수분 섭취는 증가해야 되겠고 안티는 보통 10에서 14일간 써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급성기 동안에는 급성기 동안에는 막 피부가 뜨거나 막 이럴 때는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핀을 하지 않는다. 이제 더 퍼진단 말이죠. 건드렸다가 괜히 더 확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급성기 동안에는 오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만성부비동염의 치료는, 기본 치료는 뭐예요? 항생제와 수술입니다. 그리고 항생제는 보통 아목사실론으로 1차적으로 투여를 하고요. 이제 컬처나 아니면 센시티비티 테스트, 뭐 이런 것들 결과를 보고 치료를 하게 되죠. 보통 이제 3주 이상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되겠다. 굉장히 오랫동안 투여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하고 수술도 있을 수 있다고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시경 부비동 수술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펑셔널 엔도스코픽 사이너스 서저리 해서 FSS, 뭐 FES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부비동염을 수술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시경을 부비동에 넣어서 만성 부비동 질환이나 재발된 부비동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만성 부비동 질환, 재발된 부비동 질환. 그리고 또 뭐예요? 비용종이나 폴립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이옵시를 하고 배액 증진, 통증 완화, 부비동 환기, 점막 세척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입원이 필요가 없고 또 뭐 이렇게 째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도가 없고 또 회복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거고 로컬이나 아니면 제너럴 마취 상태에서 외래 수술실에 실시를 하고 보통 수술 기간 되게 짧으나 시간 짧아요. 근데 거기가 낫는 시간은 한 4주에서 6주,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 걸리고 수술 당일날 퇴원이 가능하고 한 4일이나 5일 지나면 이제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리식염 수술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코에 좀 해가지고 이제 점막에 딱지가 생기는 거를 좀 방지하고 빨리 낫도록 이제 이렇게 해라. 생리식염수 코에 분무하는 거. 그리고 또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염증이 굉장히 심했던 환자들은 수개월 내지 수년이 지나야 염증이 없어진다라는 걸 사전에 교육하셔야 될 것 같고, 합병증은, 요 수술의 합병증은 뭐 아주 매우 드물지만 시력 상실,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반드시 해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퍼미션 받을 때 다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영상 유도 수술이라서 이미지 가이디드 서저리 해가지고 이게 코를 통해서 이렇게 프로브를 넣어가지고 CT에 의해서 만들어진 3천 영상을 보면 수술할 수 있어서 덜 침습적이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고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술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유도 부비동 수술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유튜브 주소를 내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이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제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비동염에
이렇게 이제 전두덩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분비물이 이렇게 뭐죠? 이게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수술 뭐는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비동염의 간호는 뭐가 될까요? 일단 페인 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정, 진통제 투여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합병증 예방을 해야 되겠죠. 합병증이 나타난다면 열이 날 거고, 그 다음에 진통제를 먹어도 머리가 계속 아프고, 추링 사인이 있고, 보미팅, 시야가 흐려지고, 비출혈까지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처방된 또 약물요법에 대해서 환자와 가족 교육을 하셔야 되고, 매일 6컵에서 10컵, 8컵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고 비강을 청결히 해라. 요거 수분 장려.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서 증기를 흡입하면 이제 비강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증기를 흡입하면 비강이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제 이거고요. 수술 후 간호가 있는데 이게 16년도에 이제 기출이 됐었는데요. 전신 마취 후에 측위로 눕히고 멘탈이 이제 완전 클리어하게 깨지면, 그러니까 돌아오면 반자위로 변경을 해라.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배액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고 부종을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꼭 이 수술 아니더라도 보통 얼굴 부위에 오피를 하게 된다면, 근데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경계에서도 배우시겠지만, 뭐, ICP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 15도에서 30도 정도로 뭐 엘리베이션 시켜준다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배액 촉진과 부종 감소를 위해서 포지션은 세이프하러서 포지션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비강 꺼즈로 이제 코를 막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를 막는다는 건 뭐 입으로 숨 쉰다는 거니까 이제 마우스 케어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반상 출혈 부위 얼음찜질 적용을 해라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얼음찜질 적용하고, 얼음찜질을 하는 이유는 페인 컨트롤, 그 다음에 혈관 수축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출혈, 복시, 발열 증상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오피스거를 했기 때문에 오피 사이트에 어떤 출혈도 있을 수가 있겠고, 복시도 있을 수가 있겠고, 어떤 인펙션 증상이죠. 발열 증상 관찰하셔야 되겠고, 나타나면 노티파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비물은 어떻게 하라고? 꿀꺽꿀꺽 삼킬까요? 삼키지 말고 뱉어내게 하라고 했고, 코는 풀지 말고 가볍게 닦아라. 코 풀면 힘주지 말라 이 소리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격려하고, 수분 섭취 격려, 차가운 습기를 적용하고, 발사알바 매뉴버를 피하도록 교육해줘라. 이게 이제 포스트오피 케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노랗게 표시해 놓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족 교육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물 많이 마셔라.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물을 많이 마셔라. 예. 물을 많이 마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6컵에서 8컵 정도의 물을 마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이, 종이컵 한 컵이 몇 cc죠? 종이컵 한 컵이? 보통 종이컵 한 컵은 뭐 종이컵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80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네요. 저 180 정도 보는데 뭐 찰랑찰랑하면 190이고 한 180 정도 보면 180 뭐죠? 180 종이컵으로 180cc면 6컵이면 몇 cc죠? 한 1000?
그러니까는 종이컵에 다르겠죠? 예. 하여튼 6컵에서 10컵 정도 이를테면은 만약에 그게 이제 180이라고 친다면 8컵은 뭐 1440cc예요. 그래서 1500cc 정도로 먹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마셔야 되겠죠. 평소에 보통 이제 1500cc 마시니까 좀 더 마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루 2번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서 증기 흡입을 15분간 하루 2번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서 흡입 15분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분비물 배액을 위해서 가습하거나 비강으로 증류수를 분무하고 그 다음에 체온이 38도 이상 되면 감염을 의미하니까 노티파이 하고 약물, 진통제, 충혈제거제, 항생제 투여하고 금연하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로 부비등염이 생긴 경우는 환경조절, 약물요법, 면역요법 이런 것들을 소개해서 이제 좀 치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환자나 가족을 교육을 하셔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약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스테로이드가 나오거든요. 콜티코스테로이드. 요거 비강용이 있어요. 자, 비강용이 있는데 여기 약물을 좀 보시면 뭐예요? 뭐 나소백 아쿠어스백, 그다음에 풀미코트 비액 이런 건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옴나리스 나잘 스프레이.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여기 뭐 나조넥스, 나잘 스프레이 이런 거 보셨을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스테로이드, 비강용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효과가 뭐냐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겁니다. 염증 반응 억제. 만약에 약물을 잘 쓴다면 전신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부작용은 일시적으로 이제 가벼운 비강 화끈거림이나 점막 건조, 또 드물게 뭐예요? 이 칸디다 감염은 곰팡이잖아요. 이런 감염이 아주 드물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간호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지 않고 이거는 규칙적으로 기억하셔요. 스테로이드. 사용 전 코를 풀도록 하고 최대 효과가 나타나려면 며칠 혹은 몇 주 걸린다는 것도 강조하고 감염, 이 스테로이드는 또 뭐예요? 감염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비강 감염 발생하면 이거는 스탑을 해라.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비만세포 안정화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자이플로 이런 약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클리신비 이런 것들이 크로몰린 이런 약들 이게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비만세포에서 분비하는 히스타민과 같은 염증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만세포 안정화제는 뭐라고? 염증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상을 감소시킨다. 감소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알레르기 물질 발생하기 2주 전부터 사용해가지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알레르기 원이 하나인 경우에 예를 들면 고양이나 뭐 이런 거 노출 전에 예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방적으로 비만세포 안정화제 예방적으로 그 다음에 항콜린제 비강용으로 쓸 수 있어요. 아트로벤트 이런 것들은 감기나 비알레르기성 비염에서 비강 분비물 감소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 사용하기 전 한 7번 정도 작동하게 하는 펌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유형의 어떤 약물을 쓰는데 이 약물을 쓰게 되면은 사용도를 좀 감소 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제 라는 거 있어요. 다른 유형의 비염 약물을 사용도를 좀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감소시키고 또 류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 싱귤레어 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류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 자, 이거는 뭐냐면 기도 부종, 기도 경련, 점액 생성, 염증 예방 이런 것들이 류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 싱귤레어 정. 그래서 이거는 간 기능 검사해야 돼요. 중간에 이런 거 있고 만약에 OTPT가 굉장히 올라갔다 그러면 스탑해야 되고 공복에 투여하셔야 되고 의사와 상담 없이 스탑하지 말고 급성발작에는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히스타민제가 있거든요. 안티히스타민. 안티히스타민은 1세대, 2세대 있는데 그래서 구분은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좀 좋아진 거, 그러니까 없는 그러니까 조금 덜한 거 이게 2세대죠. 1세대에 쓰는 거 안티히스타민에 뭐예요? 코미정, 뭐 이런 것들, 시잘 이런 것들이 다 안티히스타민이에요. 시잘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감소에 효과가 있는 약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진정작용.
그래서 이거 먹고 나서 저희도 이제 감기약에 이런 거 들어가면 뭐예요? 페니라민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면 운전하지 마세요. 이런 교육을 보통 하죠. 그리고 심계항진, 맥박변화, 배뇨, 배변 변화 시 보고하도록 교육하시고 또 술 먹고 이거 먹잖아요. 그러면 억제 효과가 가중되니까 술 먹으면 안 되고 작용 시장이 되게 빠르고 자기 복용해도 이거는 뭐 어떤 내성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세대 안티히스타민 피오로 먹는 거잖아요. 시잘정, 시잘액, 알레그라, 클라리틴 시럽, 지르텍 들어보셨죠? 클라리틴. 그래서 지르텍 이런 것들, 에라우스 이런 것도 또 비강용도 있습니다. 아제프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티히스타민이다. 지르텍 안티히스타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부작용이 좀 경미한데 좀 비싸다라는 거죠. 작용 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충혈 제거제 피오를 말하는 건데 슈다패드 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슈도 에페드린 이런 약들인데 이게 비충혈 제거제.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켜 가지고 비의 어떤 충혈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 주는데 이게 이제 오래 사용하면 혈관이 확장 돼가지고 우려율이 증가하는 어떤 반동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충혈 제거제 그런 것들을 간호하셔야 되고 그 다음 비충혈 제거제는 비강용도 있습니다. 페닐에피린 뭐 이런 약들이 있는데 작용은 위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감기약하고 병업제제로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안티히스타민하고 아까 위에 있는 안티히스타민하고 비충혈 제거제 이런 것들이랑 같이 또 이렇게 같이 합병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코미정, 그죠? 이거 페니라민하고 안티히스타민, 슈도에페드린 이거 이렇게 같이 병합을 한 게 뭐냐면 코미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왜 그냥 처방 없이 약국에 가서 뭐 감기가 걸렸는데 약 좀 주세요 하면 이런 거 주죠. 그죠? 그리고 액티피드도 우리가 콧물 날 때 액티피드를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티히스타민하고 비충혈 제거제를 같이 병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코사겔 이런 정도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안티히스타민하고 비충혈 제거제를 슈도에페딘이라고 같이 병합해서 약을 또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26세 남성이 만성부비동염 오랫동안 알아왔다. 수술하기로 했다.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포스트오피 케어로 옳지 않은 거. 자,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반자회를 취해준다. 맞죠? 그 다음에 재채기를 할 때는 입을 벌리고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분비물 배액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코를 푼다. 얘기 아니죠. 코 풀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통증 완화를 위해서 얼음찜질이나 찬 물수건을 데워준다. 그리고 침은 뱉도록 한다. 마우스 케어를 해준다. 답은 뭐예요? 예, 4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라 그랬죠. 예,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예, 3번. 그리고 26세 여성이 감기를 앓던 중에 두통이 심해져가지고 병원 외래를 방문해서 여기 급성 화농성 부비동염으로 진단되었다. 처방 가능한 1차적인 약물 뭡니까? 항생제죠. 항생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났었던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비염, 그 다음에 뭐예요? 인플루엔자, 그리고 부비동염에 관해서 예,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또 화이팅 하시고요. 여기서 뭐 국시가 엄청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 있죠. 그런 것들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